당신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심장이 멎는다는 공포, 숨이 끊기는 그 순간의 고통,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앞에 다가온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려움 없이 열 수 있는 5가지 이유가 지금 당신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언젠가 그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태어남이 신비롭듯 죽음 또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답지만 유한하기에 더욱 빛납니다. 죽음은 결코 이질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완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마주할 일이 많지 않지만 나이가 들며 주변 사람들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죽음 자체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지는 광경을 보며 살아갑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슬퍼하지 않듯 삶의 끝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이해할수록 삶은 더욱 깊어지고 진실해집니다. 마치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죽음이 있기에 삶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고통스럽거나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깊은 평화와 따뜻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믿음도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 겪는 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죽음은 더 이상 혼자 짊어져야 할 무서운 짐이 아닙니다. 70대 중반의 김영자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암 투병 중에 삶의 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두려움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해는 오늘도 나를 위해 떠오르는데 나는 왜 어제를 그리워하며 오늘을 놓치고 있었을까? 그 순간부터 김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울음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식들에게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손자에게는 직접 만든 손편지를 남기며 할미는 어딜 가든 너를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평온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할머니가 남긴 편지와 영상 속 메시지를 보며 눈물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는 자녀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에 김 할머니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평화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한 두려움은 이해와 수용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병마, 외로움, 상실, 불안, 후회,
미련 같은 감정들이 나이가 들수록 짙게 드리워지곤 합니다. 청춘의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면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편한 날이 드물고 마음조차 한결같이 무거운 날이 많아집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고 그것이 때론 기특할 정도로 끈질긴 삶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고 깊어지곤 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으로, 누군가는 홀로 남겨질 두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조차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려 하지만 사실 그 끝에는 오히려 해방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수술로도 약으로도 사라지지 않던 고통이 죽음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세상의 무게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쉽게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어떤 싸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도 책임감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문이자 그동안 힘겹게 살아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깊은 휴식입니다. 긴 여정을 마친 여행자가 안락한 쉼터에 도착하듯 죽음은 그런 편안함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살면서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침내 쉴 수 있다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친 날에도 마음이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아팠던 날에도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그 끝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며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낸 인생에 대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80대 중반의 박상만 어르신은 15년 넘게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왔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은 일상이 되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 어르신은 삶에 대한 희망보다 점점 더 고통과 절망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작은 일에도 웃어보려 노력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단다. 아픈 것도 숨쉬기 힘든 것도 다 이젠 끝났으면 좋겠구나. 나 잘 살았다 생각한다.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담담했던 그 모습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박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떠나도 울지 말거라. 나 지금 너무 편안하단다. 고통이 다 사라졌어.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병실에는 울음 대신 조용한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박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고통 없는 평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쉼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그 순간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는 해방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겪어온 고난을 끝내고 진정한 평온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기에 죽음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따뜻한 위로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평온한 죽음은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두려움, 슬픔, 고통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괴롭고 비참한 것만은 아닙니다. 준비된 죽음, 사랑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삶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의 죽음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온한 죽음은 가장 고귀한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평온한 죽음은 삶 전체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삶을 사랑했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고요한 안식을 맞이합니다. 이별의 순간조차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평온함 덕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두려움을 남기지만 준비된 죽음은 사랑과 감사를 남깁니다. 죽음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고통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를 존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비록 노쇠하고 병들었더라도 마음만은 평온한 사람은 죽음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취보다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고요하고 단단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감사로 남겨질 이들에 대한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평온한 죽음은 비로소 잘 살았다는 삶의 선언이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떠나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온한 죽음은 남겨질 사람들에게 안심을 남깁니다. 걱정보다는 고마움을, 아쉬움보다는 사랑을 남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전하며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이 주는 최고의 은총이며 축복 그 자체입니다. 70대 후반의 최은자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던 남편을 오랜 시간 간호해 왔습니다. 남편은 거의 모든 기억을 잃고 할머니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최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이제 편히 보내줘야죠.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오래된 찬송가를 조용히 불러주었습니다. 가사는 다 잊었지만 멜로디만큼은 어렴풋이 기억하는 듯 남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남편은 아주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통증도 없이 고요하고 따뜻한 이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축복받은 마지막을 맞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끝까지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최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야 편히 쉬네요. 저도 잘 살아냈다고 생각해요. 남편과의 이별을 통해 슬픔보다는 감사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죽음이 고요하고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순간이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준비와 사랑으로 죽음을 마주할 때 그 순간은 더 이상 이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연결이 됩니다.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종소리처럼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사랑했던 이들과의 추억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기억은 세월 속에 고스란히 남아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그리움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순간들이 함께 머무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이별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떠나고 누군가는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손을 잡고 걸었던 길, 나지막한 음성으로 건넨 인사 한마디까지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은 더 아프지만 그만큼 남겨지는 기억은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죽음을 슬픔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따뜻하게 자리한 그 기억은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미소를 불러일으키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추억은 죽음조차 뛰어넘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와의 마지막 인사, 자녀가 어릴 적 불러준 노래 하나까지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 사랑은 그대로 남아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빛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내가 사라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 그 존재는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자주 당신을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리워하게 됩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80세의 윤정자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며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날이 고맙고 따뜻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한 달 동안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손을 잡고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며 함께 일했던 날,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리고 남편이 가끔씩 불러주던 옛날 가요 한 소절까지 모두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윤 할머니는 처음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이내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추억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리던 남편의 목소리, 식탁에서 함께 나눈 조용한 대화,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바라보던 남편의 눈빛, 모든 것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할머니의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이별이지만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젠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슬프기보다 따뜻한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은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이들과의 추억이 남는다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움 대신 감사로 바꿔주는 힘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눈 진심과 따뜻한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죽음은 그 사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또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죽음은 또 다른 여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여행을 떠납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떠났던 소풍, 젊은 시절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신혼여행, 그리고 인생의 중간에 마주한 혼자만의 여행까지 여행은 늘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죽음 또한 그런 여행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단지 목적지가 조금 다를 뿐 그 여정은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시작, 또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것처럼 죽음도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신비한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다시 만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죽음을 또 다른 여행이라 여기는 마음은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진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행을 준비하듯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귀한 일입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떠나는 이 여행은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의 모든 기억과 사랑이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 또한 그 여행을 마음으로 함께하며 떠난 이의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어쩌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곳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이 고통과 근심이 없는 평온한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는 점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 하나의 문, 하나의 여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죽음은 살아온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남은 이들에게도 안식을 남깁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77세의 정승호 어르신은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처음엔 깊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 아직 못 이룬 꿈들, 손자들과의 약속 등 많은 미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그 시간들을 더 충실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또 하나의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긴 여행이지. 정 어르신은 그날부터 집 근처 산책을 자주 다녔습니다. 나뭇잎 하나, 바람 한 줄기, 저녁 노을까지도 유심히 바라보며 모든 순간을 깊이 느꼈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을 때도 그는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다른 세상으로 천천히 떠나는 중이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여행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평온하고 따뜻하단다. 정 어르신은 임종 전날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떠난 모든 여행 중에 이 여행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구나. 잘 살아왔고 이제 잘 떠나겠다. 가족들은 눈물 속에서도 그의 평온한 모습에 위로를 받았고 어르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 두려운 끝이 아니라 평온한 여행의 시작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또 다른 여행으로 받아들인 정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여행에는 후회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감사 그리고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모습은 죽음이 단절이 아닌 연결이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여행의 끝에서 다시 사랑하는 이들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는 동안 진짜 삶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주할 시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고통이 아닌 해방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남고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죽음은 지옥이 되지만 받아들이는 죽음은 축복이 됩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후회가 아닌 평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삶보다 더 중요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늙어 혼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외롭겠다, 불쌍하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겠지 그런 말부터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진짜 눈물은 함께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몫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을 눌러 삼키고 잔소리와 무시에 찢기며 껍데기뿐인 관계 속에서 숨죽이며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라는 건 처량함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에서 탈출한 자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복이 올 겁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뭔가에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으로, 직장에선 실적으로, 결혼 후엔 자식의 성공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그래야만 존중받는다는 강박 속에서 지쳐가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늙어서조차 비교당하고 평가당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병원비를 스스로 내는지까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노년의 삶마저도 타인의 눈에 의해 채점당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인생을 증명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힙니다. 마치 이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처럼 여전히 어딘가에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내가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반찬이 부실해도, TV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고 누구의 평가 없이도 괜찮습니다. 증명의 굴레는 가족에게서도 시작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들에게 괜찮은 어른임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조차 증명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늙었다고 계속 증명해야 합니까? 왜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사회에서 역할이 없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혼자 살면 그 모든 보여주기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아냈고 그 자체로 족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문정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완벽한 엄마, 성실한 아내, 성과 좋은 교사로 살기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식 셋 모두 대학에 보냈고 교직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하고 나서부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만난 지인의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정장 입고 다녀요? 은퇴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왜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문 할머니는 화장을 지우고 정장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문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엔 라면을 먹고 소파에 누워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괜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틀째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엔 파자마 차림으로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문 할머니는 취미로 퍼즐을 맞추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성과 없이 그저 재미있어서 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구에게 보이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세상에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나로 살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값진 삶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자유 하나가 노년에 얼마나 강력한 해방감을 주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맛있는 밥 한 끼, 예쁜 옷 하나, 병원비 외에 순전히 내 기쁨을 위해 쓴 지갑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교육, 남편 용돈, 손주의 장난감, 며느리 생일 선물까지 노인의 지갑은 항상 남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치아가 흔들려도 치과 진료는 미루고 무릎이 아파도 파스를 붙이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돈은 가족에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여겨지고 정작 본인은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은행 직원처럼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면 그 모든 족쇄가 풀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돈은 내 손 안에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오로지 내 결정입니다. 갑자기 꽃이 사고 싶으면 꽃집으로 향하고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도 됩니다. 아침부터 시장통에서 파는 도넛 하나에도 웃을 수 있고 백화점에서 분홍색 블라우스를 하나 집어 들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금액보다 그 쓰임이 중요한데 남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한 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했고 남편은 돈이 들어오면 술과 담배로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보험도 해약하고 비상금도 털고 심지어 금가락지까지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녀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줬고 남은 돈은 겨우 월세방 하나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방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돈을 가지게 된 김 할머니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 눈여겨봤던 미용실에 들어가 단발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분홍색 파마머리로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이웃들은 깜짝 놀랐고 자식들은 전화로 노망났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돈 내 마음대로 써봤어요. 기분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주말마다 혼자 영화관에 갑니다. 관객석 맨 뒷줄에 앉아 콜라와 팝콘을 즐기며 웃고 울고 합니다. 전에 한 번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다가 혼자 키득거리며 웃었는데 옆자리 청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그것이 웃음이 되어 돌아왔던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 이상의 행복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돈을 써도 됩니다. 평생 참아온 작은 사치,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엔 아직도 행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세 번째 이유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건 노년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니까, 직장이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전화에 억지로 응답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를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은 썩어갔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늙어서까지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독한 관계는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형제라는 명분 아래, 은혜라는 덫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종처럼 살다 가는 노인이 수두룩합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붉히고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말 한마디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제는 끊어도 됩니다.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관계의 사슬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독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목줄이 묶이고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따뜻한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이라고 안부 인사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고 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렀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분노와 눈물로 지새웠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라는 것이 곧 자유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0세 윤말순 할머니는 평생을 시누이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시누이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시누이는 윤 할머니의 옷차림, 음식, 집안일까지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치장을 하냐, 애들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렇다 등 듣는 말마다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지라며 늘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온 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동네도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싹 정리하고 새 전화번호로 바꿨습니다. 시누이가 알 방법이 없도록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하고 첫날 작은 원룸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처음으로 살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단절을 원했으면서도 죄책감에 두려움에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결국 자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윤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에 다니고 동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새 친구도 생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졌다, 웃는 모습이 진짜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아끼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지 않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수많은 관계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네 번째 이유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자유입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 속에 자신을 짓눌렀는지, 얼마나 자주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렸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됐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챙겨주는지,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심지어 연금이 얼마인지까지도 노인들 사이에선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 비교는 칭찬이 아니라 상처를 남깁니다. 매번 졌다는 좌절감,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다는 허무함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젊었을 땐 학벌, 직장, 집 평수로 비교하더니 늙고 나서는 자식의 성공, 며느리의 태도, 요양원에 가느냐 마느냐로 또 비교가 이어집니다. 언제나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재단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의 삶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구겨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주가 해외여행 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손주는 왜 주말에도 전화 한 통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납니다. 이런 비교는 곧 분노와 슬픔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고스란히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그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주 앉아 밥 먹을 상대도 없고 가족의 성과를 나눌 대화 상대도 없습니다. 처음엔 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해방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어제 누가 문병을 왔는지, 손주가 뭘 사줬는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족함도 초라함도 실수도 전부 내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늙어도 경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누가 더 자주 병원 가는지로 싸우고 경로당에서는 누가 더 손주를 자랑했는지로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모든 시끄러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네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잘 잤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남과 비교해 초조했던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작은 기쁨에도 웃음이 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김정임 할머니는 평생 비교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촌 언니는 대기업 사위가 있어 연말이면 백화점 선물이 쏟아졌고 이웃 할머니는 매주 손주가 찾아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연락도 뜸했고 사위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큰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명절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당신네 집은 애들도 연락 없잖아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동네를 떠나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옛날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매일 동네 커피숍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엔 뒷산에 올라가 동네 아이가 주운 도토리를 같이 주워보기도 했고 다른 날엔 동네 책방에서 오래된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엔 누가 뭐 하나 자랑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오늘 나한테 고마웠으니까. 지금 김 할머니는 매일 자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작은 쪽지 하나에 비교 대신 자긍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남을 볼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볼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이 없어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사라진 조용한 삶을 겪고 나면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다툼, 사소한 감정 싸움, 오해와 불신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피폐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밥 먹는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점점 잦아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오히려 감옥의 간수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간섭하고 판단하는 눈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말다툼은 하루를 망치고 싸움은 일주일을 망칩니다. 결국 말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치고 두 사람 사이엔 깊은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은 서로를 외롭게 만들며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지 않고 방문을 세게 닫았다고 구박받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나의 감정만이 존재하고 그 감정은 나에게 솔직해지게 만듭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사라지고 대신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건 곧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다가옵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정성자 할머니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전쟁 같은 일상을 버리고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밥이 짜다고 던져진 밥그릇, TV 리모컨을 두고 벌어진 고성과 욕설, 병원비를 두고 벌어진 싸움 속에서 정할머니는 매일 가슴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 몰래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생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혼자의 평온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정할머니는 전셋집 보증금을 나눠받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 첫날 그녀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거실에 팬티만 입고 걸어다녀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고요함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고 내 숨소리와 내 생각으로만 가득한 공간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고등어 한 마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선물합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평온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늙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생활 습관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삶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외로움 대신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따뜻한 동행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고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수십 년간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각자만의 루틴과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환경과 습관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한 집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TV 채널 취향, 잠자는 습관, 청소와 정리의 방식까지 사소한 모든 것이 부딪힙니다. 혼자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둘이 되면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맞추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늦게 자요? 불 좀 꺼줘요. 나는 매일 아침 드라마를 봐야 해요. 그게 내 낙이에요. 왜 설거지를 그렇게 대충 해요? 내가 다시 해야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짜증만 커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융통성이 떨어지고 각자의 고집도 강해지기 때문에 조율이 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다 는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며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따뜻한 사랑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서로 피곤해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회피하며 지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혼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을 존중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없다면 그 재혼은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씁쓸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70대 김 씨는 5년 전 혼자 살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인근 교회에서 알게 된 68세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조용한 성격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하듯 산책도 하고 시장도 함께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김 씨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스톱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아내는 아침 8시까지 조용히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아침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좀 조용히 좀 해줘요. 이게 내 삶의 리듬이야.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젠 못 고쳐. TV 채널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스포츠 중계를, 아내는 홈쇼핑과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리모컨은 매일 전쟁터가 되었고 결국 각자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제로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고 했고 김 씨는 그깟게 뭐 대수냐 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각자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한 집에서의 갈등은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랑만 믿고 결혼했는데 습관 하나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꿈꿉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지는 노년에는 더 간절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혼을 결심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노년의 재혼은 사랑 하나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순간일 수 있지만 돈은 생활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취미생활, 여행 경비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야 같이 고생하며 살아간다는 낭만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서로의 미래를 꿈꾸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건강도 체력도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재혼으로 인해 금전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괜찮아. 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힘든 삶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기대려다 서로를 짓누르게 되고 작은 생활비 문제로 다투게 되며 결국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며 건강이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재혼 상대가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과거의 부채가 있거나
심지어는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남는 건 후회와 분노뿐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예상치 못한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며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모른 사이에 왜 그렇게까지 퍼주셨어요? 라는 원망을 듣게 되고 가족 간의 신뢰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도 부부 사이도 모두 깨져버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나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려 할 것입니다. 재혼을 결정할 때는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재정적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도 안정적인 삶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상적이지만 노년의 재혼에서는 그 반대가 더 현실적인 진실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74세 남성 이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69세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 다 혼자였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라면 여생이 참 따뜻하겠다. 는 생각에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시장을 보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냉장고 바꾸자. 너무 오래됐어. 이 씨는 놀랐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대는 점점 커졌고 심지어 카드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금도 깨고 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본인의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내 돈이 어딨어? 라는 말에 이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사랑은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혼자 살았을 땐 여유도 있었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기분입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함께 늙어가는 것이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수십 년을 혼자 버텨온 인생, 이제는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나이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늦은 나이에 재혼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은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이고 시와 음악이 아니라 약 봉투와 병원 일정이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기대했던 평온함 대신 끝없는 불평과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미소와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노년의 동행은 인내와 양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각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있습니다. 자는 시간, 먹는 음식, 집안 정리 방식, 말투 하나까지 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참으면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릅니다. 상대가 내 말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도 어느 순간 왜 저렇게 사소한 걸로 신경을 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따라주지 않으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누구 하나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같이 늙는 낭만은 사라지고 서로 힘겨운 간병의 삶으로 바뀝니다. 아프면 챙겨줘야 하고 챙기다 보면 지치게 되고 지치면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노후가 아니었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애정도 무너집니다. 결국 서로를 위해 선택한 재혼이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낭만을 꿈꾸던 재혼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지고 생활이 느려지고 서로의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로 함께 걸어가려면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이해, 그리고 엄청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72세 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정 씨는 경로당에서 만난 69세 박 여사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좋은 감정을 키웠습니다. 이제라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 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내 인생이잖아. 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고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 뉴스를 보며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8시까지 조용히 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TV 소리를 키우면 나는 잠을 못 자요. 정 씨도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라는 거야? 그날부터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박 여사가 손주들과 통화하는 시간에 신경이 곤두섰고 박 여사는 정 씨의 식습관에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서로가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엔 말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정 씨가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좀 쉬어야겠어. 박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해요? 나도 허리 아픈 거 모르세요? 이 말에 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낭만은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함께 살아간다는 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일 땐 몰랐던 내 고집도 생활 습관도 상대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의 사별한 배우자의 기억을 견뎌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잃고 긴 세월을 홀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빈자리가 존재합니다. 그 빈자리는 단지 공간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으로 채워진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 새로운 인연을 맺으려 할 때 그 빈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별한 사람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함께 웃던 순간, 함께 울던 날,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더라도 그 기억을 지운 채 새로운 사람만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사람과의 시작이지만 기억은 결코 삭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나지만 그 사람의 눈과 마음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과거를 이해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거는 현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사진첩 속 한 장면에서, 매년 챙기는 기일에서조차 나는 철저히 2번째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여보가 예전에 이런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 사람은 뭐든지 나보다 먼저 생각해줬지. 우리 가족 사진 속엔 아직도 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배우자인지 아니면 과거의 그늘 속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인지 혼란스럽고 외로워집니다. 내 존재가 상대방에게 대체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랑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사별은 슬픔이지만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완성된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헤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도 다툼도 실망도 없이 기억 속에 아름답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된 사랑과 비교되면 현실의 나는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첫 번째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이지만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나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면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 뒤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걸 감내할 자신이 없다면 재혼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외롭고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과거의 그림자를 견디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71세 장 씨는 3년 전 69세의 여성 김 여사와 재혼했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지났고 장 씨는 이제는 그분도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됐겠지 라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김 여사는 다정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대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가 장 씨 몰래 옛 남편의 사진을 거실에 꺼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치우는 게 어떨까요? 김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가족이니까요. 내 삶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남편의 기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가는 모습, 명절이면 그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오는 모습을 보며 점점 자신이 가족이 아닌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김 여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다정했어요. 당신은 왜 그런 걸 못해요? 그 순간 장 씨는 자신이 비교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과거의 그 사람이 더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장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 마음속엔 없나 봅니다. 그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살고 나는 그 추억을 질투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고 현재는 사실혼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장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을 주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과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덜 간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깊어지고 마음을 나눌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껴지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합니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상대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뒤에 다정한 말투 속에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 의도적으로 숨긴 과거, 그리고 계산된 접근.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을 가능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있어야 숨 쉴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감동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철저히 계산된 대사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삶 전체를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돈도, 건강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은 상하고 신뢰는 깨지고 법적 문제까지 얽히면 남은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은 믿음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진실 위에 쌓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행동을 살피고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며 가족과도 솔직하게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은 따뜻하게 품되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일수록 그 균형이 더욱 중요합니다. 75세 조 씨는 68세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온화하고 배려 깊은 성격으로 조 씨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며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조 씨는 아내가 자주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피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예민한 자신의 기분 탓이라 넘겼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각종 신용카드 고지서와 대출 연체 통지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진 빚이에요. 당신에게 말하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다정한 모습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아내의 채무는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이 겹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조 씨의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 씨는 급히 법적 조언을 구했고 결국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명의 노인을 상대로 접근했던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내가 믿었던 그 미소, 그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결국 이용당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년의 믿음 하나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노인, 진물 흐르는 피부, 사람들 몰래 피하는 가족들. 이것이 당신의 미래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90세까지 살았지만 병원 침대에서 썩어가는 살갗과 염증투성이 몸뚱이로 고통받는 노년, 그건 장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연명일 뿐입니다.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놓치고 있는 단 5곳, 그곳이 바로 병의 뿌리이며 무병장수의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이 5곳을 씻지 않으면 늦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78세 김종만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자주 다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팔팔한 종만이 형님으로 통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요통이라 여겼지만 병원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피부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2차 감염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피부염 때문에 허리를 못 펴고 열까지 나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평소 잘 씻지 않았던 등 부분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샤워를 하긴 했지만 손이 잘 닿지 않는 등은 대충 물만 묻히는 정도였습니다. 떼수건은 귀찮다고 쓰지 않았고 비누칠도 손이 닿는 부분만 했습니다. 그 결과 땀과 각질, 노폐물이 쌓이며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작은 염증도 순식간에 퍼지고 등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종만 어르신은 결국 등 피부 궤양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몇 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야 종만 어르신은 평생을 씻으면서 등은 대충 넘겼는데 거기가 내 병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등은 노인에게 있어 침묵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부위입니다. 손이 닿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시야에서 벗어나 상태 확인이 어려워 병을 키우기 쉽습니다. 특히 등은 하루 종일 땀이 많이 차는 부위이며 속옷이나 옷에 의해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더더욱 청결에 신경 써야 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질과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매일 샤워를 해도 등은 쉽게 잊혀지는 부위입니다. 특히 샤워기를 몸에 댄다고 해서 깨끗이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드러운 브러쉬나 긴 때타월을 사용해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뒤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염증, 감염, 심지어 독소 침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위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등입니다. 등 하나만 제대로 씻어도 노년의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등 뒤에 무서운 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2세 박영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늘 나는 냄새 안 나게 깔끔하게 살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도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도 자주 감으며 외출 전엔 늘 단정히 차려입는 깔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자꾸만 마스크를 쓰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도 할머니가 옆에 앉으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입 냄새와 구강 내 세균 감염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를 하루 2번씩 꼬박꼬박 닦았고 입 냄새 따위는 전혀 신경 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간 사이사이와 혀, 그리고 입 안 구석구석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구강 내 자정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박 할머니의 입에서는 일반인의 50배에 달하는 악취균이 발견되었고 잇몸 안쪽엔 이미 염증이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할머니는 음식을 씹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결국 몇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틀니를 끼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을 봐도 제대로 씹지 못해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입안을 제대로 못 씻었다는 이유로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까지 어그러진 셈입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두 번째 부위는 바로 입안, 특히 혀와 잇몸, 치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충 넘기고 있습니다. 양치질을 한다고 해도 혀 닦기를 하지 않으면 입 냄새의 원인이 되는 황화화 합물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혀 표면은 눈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이 진을 치고 있는 본거지입니다. 혀를 닦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와 죽은 세포들이 얇은 막처럼 쌓이는데 이게 부패하며 독성가스를 내뿜는 공장이 됩니다. 또한 치아 사이사이는 양치질만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닦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구석구석 청소해야 합니다. 잇몸 아래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곧 세균 덩어리로 변해 염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심장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성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입속의 세균은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으며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입맛을 잃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병에 쉽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입속 관리 부족이라면 매일의 양치 습관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입안은 하루 3번 이상
특히 자기 전에는 반드시 혀와 잇몸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틀니를 깨끗이 세척한 후 입안도 별도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틀니에 낀 세균은 본래 치아보다 더 빠르게 번식하고 냄새도 훨씬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한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입안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입안이 더러우면 곧 인생이 더러워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냄새로 가족을 멀어지게 하고 염증으로 건강을 잃고 결국 맛없는 노년을 보내게 되는 것, 단 하나의 양치 부족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혀, 잇몸, 치아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100세 인생의 열쇠입니다. 79세 정남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늘 깔끔하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옷차림도 늘 정갈하게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나는 냄새나는 노인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주변의 청결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수 형한테서 뭐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 뒤에서 뭔가 쉰내 같은 게 올라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냄새가 심해졌고 결국 가족들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정 어르신은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겨드랑이에 땀샘이 막히고 세균이 번식해 악취가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는 샤워를 하더라도 겨드랑이는 대충 손으로 쓱 문지르는 정도였고 땀이 나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에 젖은 셔츠를 그대로 몇 시간씩 입고 다니며 세균의 온상지처럼 만든 것이었습니다. 겨드랑이는 체온이 높고 습기가 잘 차는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세균이 번식하면 냄새는 폭탄처럼 터지고 땀샘은 염증으로 막혀 고름이 생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정 어르신은 결국 악성 땀샘 염증으로 고통을 겪으며 몇 차례 드레싱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심한 경우 절개 수술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인체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냄새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땀의 성분이 달라지고 분비된 땀이 피부 표면에서 빠르게 분해되면서 악취의 중심지가 됩니다. 젊었을 땐 땀을 흘려도 냄새가 덜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암내의 농도는 더 강해지고 냄새는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당사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채취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으로만 대충 문지르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반드시 부드러운 스펀지나 전용 바디브러쉬를 사용해 충분히 비누 거품을 내고 주름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에는 땀이 모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샤워 후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피부염, 모낭염, 심지어 곱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소재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겨드랑이를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이나 식사 자리 같은 중요한 자리에선 소량의 데오도란트나 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제품 사용 전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냄새 문제를 넘어 노년의 사회적 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부위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상도 불쾌한 냄새 한 번이면 무너지고 아무리 따뜻한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정남수 어르신처럼 스스로는 청결하다고 생각해도 겨드랑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외면받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땀이 모이고 냄새가 시작되는 이 작은 공간을 매일 정성껏 관리하는 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채취로 멀어지는 사람들보다 향기로 다가오는 어른이 되기 위한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81세 이정의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근무했던 덕분에 위생에는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손 씻는 것, 양치질, 청결한 옷차림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할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보습제를 바르고 비누를 바꿔가며 씻어봤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엔 가려움이 통증으로 번지고 걷는 것조차 불편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항문 주위가 감염되어 피부염이 생긴 겁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혜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깨끗하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병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항문 주위는 대충 씻는 정도였고 대변 후에도 물티슈나 비데를 사용하지 않고 휴지만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령자의 피부는 얇고 약하기 때문에 항문 주변에 조금만 이물질이 남아도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 상태로 몇 달이 지나면 진균 감염, 궤양, 피부 찢어짐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결국 피부과와 항문외과를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도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수치심이 가장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이곳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모이는 곳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소홀하게 관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근육이 약해져 대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거나 배변 후 잔여물이 남아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항문 주변의 끈적한 분비물, 악취, 염증, 가려움증, 심한 경우엔 피부 괴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세균 감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항문 주위 위생 관리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위생이 부족하면 단순한 가려움에서 시작해 치루, 치액, 항문 농양 등 중증 항문 질환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가 붓고 진물이 나며 앉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샤워 시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극을 주는 떼수건이나 거친 비누는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변 후에는 가능하면 비데나 물티슈를 이용해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 주위가 습하거나 축축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의 온상이 되어 끔찍한 냄새와 피부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속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소재를 착용하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하루 2번 이상 속옷을 갈아입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할 경우엔 항문 주위에 땀이 차지 않도록 수건이나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항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땐 부끄러워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해 매일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냄새, 고통, 수치심, 그리고 심각한 병까지 겪게 됩니다. 하루 1분 작은 습관으로 항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진짜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